뒷바퀴도 디스크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 크죠. 일단은 앞바퀴와 마찬가지로 이 벨 하우징이 뭔가 일반 스틸 개념이 아니라 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뭔가 녹이 잘 안 쓸 것 같고, 정밀도, 특히나 이렇게 볼팅이 체결되는 이 부위도 굉장히 특수강으로 제조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BMW 전매 특허인 원피 간단한 브레이크지만 안에 패드를 보면 다른 차들 전방에 들어가는 패드 크기의 패드가 들어가 있죠. 뒷바퀴 쪽에도 무게 배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뒷바퀴의 브레이크가 중요하니까 뒷바퀴의 브레이크도 굉장히 크고 면적도 넓고 디스크도 꽤 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차들도 없었던 뒷바퀴에 벤틸레이션이 딱 들어가 있죠. 뒷바퀴의 브레이크도 현재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 부위 다 알루미늄이에요. 현재 여러분이 또 안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찍어보면 안 찍힙니다. 다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요 위에는 스틸이에요. 강성이 필요한 부분은 스틸, 나머지는 또 다 알루미늄. 요런 데 다 알루미늄. 왜? 차체 진동과 하부 서스펜션에서 올라오는 쪽에 맞닿는 부분은 싹 다 알루미늄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엄청난 서브프레임 다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으로 싹 다 있습니다. 요런 걸 봤을 때 이 차는 현재 후륜 뒷바퀴 쪽을 굉장히 세심하고 엄청난 소재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했듯이 모든 자동차의 주행성, 조종성, 안전성을 도모해주고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뒷바퀴에서 하는 거예요. 뒷바퀴를 잘 만들어야지만 차는 스포츠성이 살아나고 조종성이 좋아져요. 모든 조종성의 캐퍼시티는 리어 서스펜션에 있다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알루미늄을 많이 써야 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해야 돼? 이렇게까지 소재를 많이 해야 돼? 거기에 더불어 댐퍼와 스프링이 딱 봐도 우리가 그동안 봤던 차들 중에 가장 곧게 뻗게 길게 반드시 딱 서 있어요. 자, 이 뒷바퀴는 정확히 이렇게 움직여요. 얘에 들어가 있는 오링크의 멀티링크는 정확하게 바퀴를 다른 차들처럼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수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약간은 벌어지거나 또는 약간은 캠버라든가 토인이 변하는데 그건 되게 미세하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대신에 수직이 아닌 살짝이 요렇게 약간은 요렇게 뒤로 갈 거예요. 약간 뒤로 움직이는데 거의 미세하기 때문에 이 댐퍼가 완벽하게 지금 서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리뷰했던 어떤 차들보다 뒷바퀴의 구성이 되게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댐퍼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제가 댐퍼를 긴 거를 쓰면 쓸수록 풍부한 쇼바감을 줄 수 있다 그랬죠. 거기에 얇고 좁은 스프링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감았어요. 그러면 뒷바퀴 스프링이 부드럽게 많이 움직이게끔 해주고 댐퍼를 두껍고 긴 거를 써서 풍부하게 승차감과 스포츠성을 다 잡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차들 중에 어떤 차들 댐퍼의 마운트가 쇠도 없고 아무것도 브라켓이 없고 그냥 고무만 있다는데, 얘는 정확하게 스프링이 닿는 부분에 러버를 끼고 브라켓은 알루미늄이잖아요. 저 은색 보이죠? 앞바퀴도 제가 설명 안 했죠. 앞바퀴 딱 보고 올게요. 보시면 앞바퀴도 정확히 알루미늄 브라켓을 써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차가 움직일 때 댐퍼를 타고 스프링을 타고 차체 쪽으로 갔을 때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저기가 되게 중요한 부위인데 왜 저 부위에 브라켓이 없을까? 저 부위의 브라켓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바르게 스탠다드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나는 이 스프링과 댐퍼의 형상, 길이, 각도 등을 봤을 때 진짜 얄짤없구나. 얘는 진짜 뒷바퀴에 있어서만큼은 얄짤없이 세팅을 했구나, 이게 보이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얘는 너무나 기술들이 집약돼 있어서 밑에 가서 해야 되는데, 스틸로 쓰는 부분과 알루미늄을 쓰는 부분, 그리고 스틸과 알루미늄을 보통 우리 차들 보면 진짜 비싼 슈퍼카가 아닌 이상은 이런 데다 복합 소재를 이렇게 쓰지 않아요. 반은 알루미늄, 반은 스틸, 이런 차들이 정말 드물단 말이죠. 그리고 리어 쪽에 이렇게 큰 알루미늄, 제가 그랬죠. 독일 애들은 알루미늄 광산을 갖고 있고 미국 애들은 알루미늄 광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애들은 알루미늄을 쓰지 않고 독일 애들은 알루미늄을 적극적으로 쓴다 그러는데,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낌이 좋고요. 차는 가볍습니다. 이거는 정말 7천만 원짜리 차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 7천만 원에 이 정도 소재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거든요. 이 차를 봤을 때 현대 기아 자동차가 존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 차를 보면. 밑으로 들어가서 끝장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이죠. 지금부터 여러분 똑띠기 들으셔야 됩니다. BMW 3 시리즈, 5 시리즈가 왜 앞 엔진 후륜 구동의 스탠다드 모범이 되는 차냐. 일단 여기 보시는 서브 프레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인인 것 같으나 사실은 얘는 서브 프레임이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여기 앞까지 돼 있죠. 그리고 앞에도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쪽으로 딱. 그러니까 얘는 사실 서브 프레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봐야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강성 확보는 여기까지가 우선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메인 골격이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스티어링 암이 묶이니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굉장히 튼튼한 구조로 돼 있죠. 그리고 차체랑 닿는 부분에 볼팅되는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여기를 보셔도 파이프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잡고요. 여기 이쪽 부위도 어마어마한 소재를 가지고 잡고 있죠. 어마어마해요.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얘가 닿는 부분이 어떤 부위는 스틸이고요. 저 앞부분은 여기는 알루미늄이에요. 위쪽.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엔진으로부터 앞이니까 대부분을 다 알루미늄을 써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차체 바닥과 가장 중요한 승객석을 보호하기 위한 곳만 스틸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알루미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BMW의 마법의 스티어링 느낌, 조종성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너클암, 바퀴를 잡아주고 한 발목이죠. 전체가 아까 제가 위에서 옆에서 말했듯이 댐퍼하고 스프링과 같이 캐스터 각을 줘요. 그리고 핸들을 돌렸을 때 가장 중추가 되는 이 스티어링 암, 굉장히 튼튼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죠. 이쪽에 롤 방식으로 엄청난 걸로 잡혀 있고요. 이 메인 스티어링 암이 킹핀 각을 킹핀 각에도 캐스터 각이 딱 있어요. 근데 차가 스포츠하게 얘는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바퀴를 돌리고 뭐 할 때 앞바퀴의 중심 뼈대예요. 다리로 치면 대퇴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맥퍼슨에서는 스러스트 암이라고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차들은 앞쪽으로 텐션 스트럿을 빼요. 스트럿암이라 그래요. 스러스트암은 뒤쪽으로 빠지는 걸 스러스트암이라 그러고, 앞으로 빠지는 거를 스트럿암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럿암은 선회를 할 때 또는 직진을 할 때 조종성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바퀴를 꽉 잡고 있는 거고, 얘가 이제 선회를 할 때나 직진을 할 때 모든 느낌을 얘가 관장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 텐션 스트럿 암의 킹핀 각도와 캐스터 각은 어마어마하죠. 메인 스티어링 암도 다른 차는 대부분 다 90도로 꽂아버리는데, 메인 스티어링 암도 킹핀 각과 캐스터 각이 있는데, 얘 텐션 스트럿은 어마하게 비틀어서 꽂아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에 있는 이 타이로드, 핸들을 돌렸을 때 바퀴 이 너클암을 좌우로 돌리는 이 타이로드도 이 렉 타입 서버트로닉 들어가 있죠. 이 렉 타입이 들어가 있는 이 타이로드도 현재 캐스터 각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요 텐션 스트럿암을 요렇게 킹핀 각도를 심하게 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제가 그때 보드나 스키를 탈 때 엣지를 주면서 가면서 카빙 턴을 한다 어쩐다 했던 어떤 사람이, 노사장 네가 스키를 뭘 알아? 네가 보드를 뭐를 안다고 니까지 있게 감히 카빙이라는 단어를 써? 여러분, 저 소실적이에요. 20대 때
용평에서 하프파이프까지 탔던 사람입니다. 저 보드 잘 타요. 카빙이 뭔지 알고 알파인 보드도 쫄나게 그냥 레드나 레인보우 직벽을 그냥 직할강으로 내려갔던 놈이에요. 저 카빙 좋아해요. 저 카빙에 대해서 엣지에 대해서 일가견 있는 놈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텐션 스트럿에 킹핀 각도와 캐스터 각을 이렇게 주면요. 바퀴가 보통 이걸 90도로 꽂아 놓으면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저렇게 킹핀 각도와 캐스터 각을 많이 주면 이렇게 틀어져요. 이렇게 바퀴가. 그러니까 코너를 돌 때 정확하게 파고 도는 거예요. 바퀴가. 앞바퀴가. 그러니까 핸들을 스티어링을 돌리고 선회를 할 때 운전자가 느껴지는 느낌이 엄청나게 스포티한 거예요. 요거는 그럼 다른 회사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일반적인 계산과 일반적인 데이터 값으로 어설프게 하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고 나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정밀도하고 많은 데이터베이스와 이렇게 하려면 이 전체의 구성이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여기에 암을 보세요. 텐션 스트럿이 꽂혀져 있는 이 암을 이쪽을 보세요. 이 벌크헤드 구조부터 해서 엄청 튼튼하게 돼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롤케이크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단단하게 잡고 해야지만 그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웬만한 차들 리뷰할 때 보면 이런 데 막 쇠로 쓰잖아요. 스틸로. 다 알루미늄 쓰잖아요. 그리고 얘는 반자율 주행도 강하고 이렇게 강한 서스펜션을 스티어링 핸들을 돌렸을 때 잘 움직여야 되니까 서버트로닉 모터 자체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이 스테빌라이저. 요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강하게 뭔가를, 물론 얘는 앞이 가벼우니까 스테빌라이저를 더 얇게 해줘도 되는데 스테빌라이저도 뭔가 이 스티어링 느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스테빌라이저도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다시 얇고 보통 우리 다른 회사들 거 스티어링 이 스테빌라이저 보면 같은 굵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굵기가 변하게 다각도로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 것조차도 얘네는 이 스테빌라이저도 얘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테빌라이저가 어떤 불쾌감을 주거나 다른 느낌을 주면 안 되니까 스테빌라이저의 브라켓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일부러 플라스틱 소재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 고무 충진제 러버 재질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요. 보통 차들이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굉장히 얇게 돼 있는데 얘는 이 스테빌라이저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고, 아까 제가 에어컨 가스를 프레온 가스를 보내서 한다는 게 저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요거 저렇게 큰 열교환기가 달려 있어요. 저렇게 큰 열교환기를 가지고 흡입되는 공기 쪽을 굉장히 시원한, 찬 바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공기가 차면 어떻게 돼요? 밀도량이 증가하죠. 여러분 한겨울에 산속에서 담배 피우면 담배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왜? 추운 날에는 산소의 밀도량이 높으니까 담배 연기를 쭉 빨았을 때 산소가 훅 많이 빨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담배가 맛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차도 많은 산소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아요. 흡입되는 공기를 차갑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산소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O2가 높아지기 때문에 폭파 압력이 세지는, 폭파 힘이 세지는 거예요. 잘 돼 있는 거죠. 정말 잘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엔진이 흡입되는 공기만 차가워서 되는 게 아니죠. 열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자, 그러면 엔진하고 미션 오일을 잘 시켜야 돼. 자, 미션 오일은 옆에 ZF에 환상의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오일 나가는 라인이 보여요. 너 어디로 가니? 쭉 따라가면 여기로 와요. 여기까지 와요. 저 안에라서 안 보이는데 요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쭉 가서 여기로 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딱 꽂혀요. 여기로. 그럼 여기는 전치식. 꽤 크죠? 그리고 라디에이터 팬이 정확히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얘도 지금 아래쪽에 인터쿨링이 돼 있지만, 미션 오일 쿨러가 아래쪽에 돼 있지만 요 팬이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얘도 직접적으로 라디에이터 팬이 돌 때 쿨링에 많은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해서 미션 오일도 앞쪽에서 시원하게 식혀주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그냥 열교환기를 달아버렸어요. 얘네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엔진은 치밀하게 전자제어를 해버리겠다. 옆에다가 그냥 딱 열교환기를 달아놔요. 이걸로 엔진 오일은 열관리를 해주고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엔진도 굉장히 밑으로 내려왔어요. 만 바닥까지.
보통 차들은 여기 있는 서브 프레임의 위쪽에 엔진이 있는데 얘는 서브 프레임의 거의 같은 위치까지 엔진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미션이 여기 토크 컨버터가 있고 여기에 미션이 체결이 되죠. 자, 여기가 앞판 쪽이고 이쪽에서 스티어링에 이게 레버가 내려가잖아요. 스티어링 암이 이쪽으로 내려가죠. 조향 장치가. 그럼 여기에 이제 페달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석이 여기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운전석 바로 옆에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엔진이 바로 요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셔도 앞바퀴가 저기에 있는데 엔진은 여기 있잖아요. 앞바퀴로부터 안쪽에 엔진이 있죠. 그리고 앞바퀴로부터 한참 뒤에 저쪽에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게 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고 앞쪽은 전부 다 알루미늄을 다 때려놓고 아까 제가 메인 프레임도 저기 보이시는 게 저기가 메인 프레임이잖아요. 요 메인 프레임도 다 알루미늄이에요. 최근에 현대차들이 가볍게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요 메인 앞만 나가고 메인 이 뼈대만 나가고 위쪽이나 아래쪽에 나가는 게 없어요. 근데 얘는 옆에서 보면 얘 있죠? 메인 프레임 앞에까지 다 나가죠. 메인 프레임도 앞에 2단으로 해놨어요. 접힐 수 있게끔. 얘 소재가 달라요. 위에 나가죠. 이렇게 아래, 중간, 위, 아래, 중간, 위에 이렇게 다 잡아놔야 단단하게 잡고 사고가 났을 때 앞부분에서 다 버텨주는 거죠.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현대자동차에 현재 맥주만 형님이 있죠. 물론 상용차 부분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뭐 그건 정확한 게 아니죠. 맥주만 형님은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가 M 디비전 쪽에 근무하다 오신 분이니까 M은 이거보다 더 잘 돼 있죠. M3나 M5는. 그 맥주만 형님은 얼마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싶을까요? 우리나라 차 EQ900 G90? 이거 한 절반 정도도 못 따라옵니다. 벤츠요? 이 정도 되죠. 자, 벤츠는 구조나 소재는 얘보다 더 잘 돼 있거나 분명히 얘만큼은 돼 있어요. 근데 과연 설계를 이렇게 치밀하게 잘 했을까요? 저는 벤츠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무게 배분에서, 저중심에서. 며칠 뒤에는 아우디 A6를 제가 합니다. 그 차는 새 차가 일로 출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체 오리기를 보시면 내일 본편으로 BMW가 안 나가고 내일은 아우디 A6의 하체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본받아야 될 것들. 저기 보시면 쿠킹 오일들 보시죠. 저기 쿠킹 오일들 여기 어디 하나 빠짐없이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흡음재.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흡음재잖아요. 이 엔진 밑으로 뭐 미션 옆으로 위로 뭐 할 거 없이 흡음재와 단열 소재가 빠짐없이 전부 다 싹 다 도배.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막혀 있는데 막혀 있는 여기도 전부 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페인트 공이 왔다 갔어요. 여기는 현대자동차처럼 뭘 조금씩 바르는 게 아니라 아예 페인트 칠하시는 분, 노루표 페인트에서 직원이 왔다 가셨어요. 노루표 페인트로 싹 다, 빈틈 없이 싹 다 발랐어요. 모범 답안이죠. 차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체를. 그래야 부식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단열 소재, 복합 소재 없이, 싸구려 소재 없이 여기 시작점부터 쭉 끝까지 현진아 가서 삼겹살 사라. 이거는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 되는 거야. 이 정도 소재로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어디 하나 여러분 보시죠. 어려운데 얘도 분명히 어려운 데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데가 있는데 이런 데 안 해. 이런 데 안 해. 어디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올 마감질. 이 정도 해놔야 우리는 하체를 정석스럽게 만들어 줍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BMW는 이런 짓을 하고 자랑질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완벽하게 막아놨죠. 이렇게 해놔야 덜 더워요. 근데 얘네도 근데 실수를 해요. 아마 노사장만 알 거예요. BMW를 타보면 벤츠에 비해서 내가 아까 그랬죠. 운전석이 여기고 운전석 옆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미션이 있다 그랬죠. BMW를 타면 얘네가 미션이 여기 토크 컨버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운전석의 발이에요. 그러면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은
요 부위거든요. 요 부위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부위예요. 옛날에 내가 BMW M550D 할 때 엄청난 성능에 비해서 차 안이 후끈후끈 달아오른다. 씨발 뜨거워 뒤지겠다. 그때가 약간 추운 날이었는데도 내가 하도 차를 쏴가지고 뜨거워 뒤지겠다 했는데 얘도 내가 막 쏘니까 좀 뜨거워. 그래서 오이씨 단열 소재가 잘 됐는데 왜 이랬더니 여기 없잖아. 벤츠는요. 저 사이에도 요 사이에 벤츠는 단열 소재를 넣어요. 근데 BMW는 엔진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엔진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엔진 소음이 바닥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단열보다는 소음을 NVH를 NVH가 M이 아니고 N이야. 노이즈. 그 누가 댓글에다가 왜 이걸 NVH로 썼냐고. 괜찮아. 그거 오타 났다 그래. 몰랐다고 말하면 쪽팔리니까 오타라 그래. 오타 났다고. 여러분 오타 났답니다. N이랍니다. NVH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는 이쪽에 원래는 이쪽에 단열 소재를 넣어요. 아우디도 그렇고 벤츠는 이쪽 라인에 단열 소재를 넣는데 얘네는 단열을 안 넣고 흡음재를 갖다 도배를 해버려요. 왜? 그만큼 엔진이 운전석 쪽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소음을 잡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 차들은 BMW는 좀 쏘거나 달리면 또는 안 쏘더라도 장거리를 가면 이쪽이 뜨거워요. 이쪽이 뜨겁고 이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러분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배기 라인이 가는 곳에는 단열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쐈을 때 차가 이 BMW 5 시리즈나 고성능 BMW가 뜨거운 거는 배기 라인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니에요. 이 엔진 열하고 이 미션에서 나는 열이 위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배기 라인 쪽만 철두철미하게 단열을 하고 왜 얘네가 배기 라인에 철두철미하게 단열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네가 엔진이 고효율이기 때문에 엔진이 열이 높아요. 열이 높다라는 건 배기가스도 온도가 높다는, 배기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배기 라인 쪽에는 철두철미하게 단열 소재를 다 해요. 근데 엔진과 미션에서 나는 열까지는 얘네는 안 잡은 거죠. 얘네는 엔진 미션에 소음을 잡는 데 우선인 거고 특히나 조수석 쪽이 더 더운 이유가 뭐냐? 이쪽에 배기 라인이 있잖아. 근데 이쪽에 배기 라인이 이 틈으로 열기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조수석에 있는 여자친구가 오빠 나 더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벗어!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엔진의 마운트도 굉장히 좋은 소재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해서 마운트 설계 자체가 그냥 알루미늄으로 거의 뭐 끝장판으로 돼 있죠. 그죠? 시모스 HR 돼 있는데 시몬스 침대에서 만든 줄 알았더니 시몬스 침대는 아니고 시모스예요. 시모스. 근데 구조 되게 좋네요. 저렇게 해놓으니까 엔진 진동이 차 안으로 안 올라오는 거죠. 정말 잘 돼 있어요. 참 진짜 이런 걸 보면 맥주만 형님은 우리나라 현대에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현타가 왔을까요? 이런 차를 만들고 설계하던 사람이 현대 생산 공장에서 차 만들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벤츠나 다른 회사들은 배기 라인을 형상을 바꾸거나 막히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꺾어가지고 저항을 만들어서 터보 엔진에 어떤 배기의 배합을 맞춰주는 게 있는데 BMW는 그런 거 없이 쭉 그냥 같은 라인으로 쭉 빼버려요. 그거는 뭐냐? 얘네는 배기 라인에서 배기압을 따로 계산하지 않겠다. 우리는 뭘로 하냐? 배기에다 플랩을 달아가지고 플랩으로 인위적으로 하겠다. 여기다 이렇게 플랩을 딱 달아버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 배기가스를 일반적으로는 저쪽으로 내보내고요. 저쪽으로. 여기서 막았기 때문에 일로 못 가니까 이쪽으로 나갈 때는 여기에 소음기 판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배합이 이쪽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는 운전석 쪽에서 나오는 쪽에서는 배합을 형성시켜서 터보 엔진에 배합을 맞춰서 토크가 나오게 해주고 악셀레이터를 좀 밟으면 BMW 이런 가솔린 차를 따라가다 보면 모든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에 보면 플랩이 열리고 닫히는 게 뭐야? 플랩이 열리면 뭐야? 그 새끼는 지금 풀악셀을 치는 거예요. RPM이 2000rpm이 넘어가면 플랩이 열립니다. 플랩이 열리면서 배합을 덜 관장하고 뻥 뚫고 나가. 왜? 2000rpm이 넘기 시작하면 터보가 힘차게 돌고 있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막 쏟아져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배기 임팔라가 세게 못 돈단 말이에요. 2000rpm에서부터는 배기가스가 원활하게 나가게 해주고 낮은 rpm에서는 저기를 막아가지고 토크를 중시해주는 이런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차체에서는요. 보통은 이 바닥면이
최대한 이쪽으로 내려오죠, 일반 차들이. 근데 얘는 바닥면이 많이 올라가고 이 부분, 이 절곡을 해서 이 접혀있는 이 굵은 부분, 이렇게 해놓으면 강성이 되게 세죠. 이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쪽에 대한 강성 확보도 굉장히 잘 돼 있죠.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차들은 이게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게 내려와 있다라는 건 이게 두껍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강성 확보에 되게 좋다는 거고, 전방의 서스펜션을 타이어가 바닥에 있는 면을 과도하게 캠버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캠버를 주는 건 그거는 그거 되게 무식한 방법이고요. 타이어에 대한 접지면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캠버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걸 캠버라고 하는데, 댐퍼의 캠버각이 어마어마하죠. 현재 차 바퀴가 내려와 있는데도 이 정도면 올라가면 더 벌어지겠죠. 얘 자체의 캠버각도 엄청난 거고, 여기에 들어있는 킹핀 각의 캠버 각도도 어마어마하죠. 이러니까 운전 특성이 스티어를 이렇게 돌렸을 때 이 캠버 각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느낌을 운전자한테 주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륜 모델이 필요가 없어요. 강원도 산간이 아닌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후륜이지만도 앞바퀴 쪽에서의 접지가 엄청나게 잘 나와요. 후륜이어도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캠버 각도를 많이 주면 줄수록 앞바퀴에 접지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저거를 잘못 설계를 하면 타이어의 편마모가 되게 심해지고 운전의 스티어링 느낌이 되게 버벅거리게 되고 핸들의 복원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설계학적으로 왜 캐스터 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주면서 보면 요거랑 각도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메인 스티어링의 암과 텐션 스트럿 암의 이 킹핀 각도, 여기 피벗의 각도를 기하학적 설계를 통해서 벤츠도 그렇고 아우디도 대부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해놨을 때 많은 캠버 각도를 주더라도 핸들의 복원성이나 주행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브라켓, 이 보강제도요, 보통은 미션을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브라켓을 이쪽으로 빼요. 원래는 이 위에 미션이 있어야 돼요. 이 위에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미션을 받들어 줘야 되는데 받들어 총이 아니고 얘는 옆들어 총이야. 옆으로 와서 미션을 더 내린 거예요. 이 새끼들은 미친놈들이에요. 엔진하고 미션을 바닥까지 내려야만, 그래 꾹꾹 그렇게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꼭 이렇게까지 내려야만 했냐? 좋은 거죠. 이렇게까지 내려야 저중심화가 되는 거죠. 얼마나 바닥으로 내리고 싶었으면 브라켓 있는 데까지 내린 거예요. 미친놈들인 거죠, 진짜. 저중심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브라켓이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이쪽에다 꽂는데, 이렇게 꽂으면 얘가 약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진동 댐퍼를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얘를 딱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에서 진동이 생기는 것도 여기서 진동 감소를 딱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그때 무슨 다른 차 할 때 이 프로펠러 샤프트, 사람들은 이걸 왜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냐,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제가 예전에 정비를 배울 때는 저걸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프로펠러 샤프트에도 진동 댐퍼가 좋은 게 달려있죠. 그래서 구동을 할 때 악셀레이터를 밟고 차가 튀어나갈 때 불쾌한 느낌이 주지 않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보강재, 차대 보강재가 어마어마하죠. 좋은 알루미늄 소재를 넓게 볼팅을 여러 개로 싹 때려갖고 옆에를 끝까지 다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되게 잘한 거죠. 이렇게 잡아놔야 뒤쪽도 흔들림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되게 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와서 여기에 있는 이 디퍼런셜 케이스가 진동이 생길 수 있어서 미국 애들은 여기 보이는 부분만 알루미늄을 하고 안 보이는 데는 스틸을 쓰고 이러는데, 현재 이 차는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를 잡아주는 이 암들도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어마어마한 두께, 이거는 사실 진짜 한 1억 5천 정도 급 되는 차들이 쓰는 소재인데, 어마어마한 소재의 리어 서브 프레임을 알루미늄, 이거 진짜 비싸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넣고요. 노 사장이 얘기하는 하드 포인트, 서브 프레임과 차체가 만나는 하드 포인트 되게 중요한데, 여기 엄청난 볼트. 우리나라 차들이나 일본 차들은 이런 큰 볼트가 체결이 안 되는데 엄청난 볼트 체결. 이걸로만 갖고도 성이 안 차니까 보강재를 또 알루미늄으로 빼서 여기다가 딱딱. 그리고 절곡을 통해서 얘 강성 압력. 보통은 이거를 그냥 막대기, 판 막대기로 가는데 얘는 이걸 구부렸죠. 여기도 구부렸어요. 이 판 막대기를 이만큼 구부리면 얘 강성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강성을 해서 2개의 볼팅을 여기다 또 때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현재 잡고 있다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하드 포인트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잡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어 서스펜션에 있는 스테빌라이저도 굉장히 뒷바퀴 쪽에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약간은 두꺼워요. 그리고 여기 잡히는 브라켓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잘 돼 있죠. 자, BMW 5 시리즈, BMW 날카로운 핸들링의 정답은 어디 있냐?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구조인데 하나, 그중 둘, 셋, 넷, 다섯 개. 5링크의 멀티링크가 잡고 있는데 뒷바퀴를 가장 강하게 잡는 애들이 얘하고 얘예요. 얘하고 얘하고의 각도는 항상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왜? 얘가 트레일링함이에요. 얘를 앞쪽으로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거라 얘를 알루미늄으로 하려면 엄청난 투자와 오히려 얘에 비해서 오히려 무게가 증가를 하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노사장 말이 되냐, 스틸보다 어떻게 알루미늄이 무겁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엄청나게 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시면 요 맨 위에 어퍼함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꺼운 소재로 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는 차라리 스틸을 이렇게 절곡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가볍고 강성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넣고 요거는 사실 요런 걸로 생긴 알루미늄으로 하면 되게 좋은데 BMW는 더 가볍게 이거를 알루미늄으로 하면 이따만한 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넣느니 우리는 댐퍼랑 스프링으로 잡고 너클함을 굉장히 좋은 알루미늄 넣어서 잡을 테니까 우리는 이것도 스틸로 갈래. 대신에 여기서 생기는 고유의 어떤 파동이나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얇고 기본적인 강성만 확보하게 이렇게 이 스틸로 했는데 굉장히 다른 차들에 비해서 가벼운 소재로 돼 있어요. 단순하게, 가볍게. 다이어트를 엄청 해놨어요. 자, 원래 여기까지 알루미늄으로 했으면 좋은데 왜 스틸을 썼냐라고 노사장이 예전에 엄청 깠어요. 특히나 540을 할 때. 근데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캐파시티를 잘 모를 때였어요. 뒷바퀴의 캐파시티를. 근데 지금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뒷바퀴 추종성의 캐파시티를 위해서 차라리 다른 부위에 알루미늄을 더 많이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에 제가 540을 이 스틸 소재를 썼다고 죽자고 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주책고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를 스틸로 썼어도 승차감 하락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했던 다른 차들, 국산 차들, 뭐 쉐보레 트래버스나 이런 거 할 때 이 암이 없잖아요. 요 암이 없는데 요 암이 있어야 제가 좋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요 암이 생긴 형상이요.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얘를 살짝 안쪽으로 크잡아 당기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너를 내가 싹 우회전을 했어. 싹 우회전을 하면 차가 왼쪽으로 딱 기울어질 거 아니야? 왼쪽으로 딱 기울어질 때 얘가 올라가면서 얘를 살짝 당겨요. 그러면 기울어지는 바퀴가 바깥쪽으로 이 바퀴의 앞쪽이 약간 바깥으로 벌어져요. 토 아웃이라 그래요. 토 아웃을 딱 때리면서 날카롭게 뒷부분이 앞을 쫙 밀고 나가요. 그러면서 얘하고 얘는 밖을 밀어요. 이게 눌렸을 때 이 상태에서 왼쪽 바퀴가 눌렸을 때 바퀴 아래쪽을 밖으로 밀어요. 카빙턴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밀고요. 위에 있는 암은 위를 안쪽으로 잡아 당겨요. 그러니까 바퀴가 벌어지면서 앞쪽이 벌어져요. 이렇게 돼야지만 코너를 싹 돌아갔을 때 뒷바퀴가 쫙 엣지를 주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카는 포르쉐, 페라리 등등 다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뒷바퀴 조정성의 핵심인 거죠. 핵심인 거고 마력수가 국내에 있는 다른 차들도 250마력 정도 나오는 차들 많았죠. 최근에 리뷰하는 차들 중에. 근데 뒷바퀴 드라이브 샤프트의 굵기를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물론 제 거에 비하면 엄청 얇은 건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뭐야? 뒷바퀴의 파워트레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특히나 저는 이 차를 보면서 이렇게 크고 많은 소재가 집중되는 알루미늄의 너클암에 이 정도 두께, 이건 거의 벤틀리나 S클래스급에 들어가는 리어 서브 프레임의 알루미늄이거든요. 이 정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알루미늄을 써서 7천만 원을 받고 팔아서 과연 얘네가 답이 나올까? 이런 걸 보면 참 얘네가 진짜 잘했는데
왜 자꾸 불이 나고 엔진 오일이 새고 장고장이 나서 사람들한테 욕을 처먹는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E클래스와 5시리즈 똑같은 3000cc 가솔린이 자기 집에 둘 다 있었다. 하나는 아버지 차고 하나는 어머니 차였다. 자기 차는 국산차였는데 가끔 자기가 밤에 드라이빙을 하고 싶어서 차를 몰고 나가면 자기는 항상 BMW를 타고 나갔다. 왜냐?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벤츠가 좋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는 거야. 벤츠가 좋은 것 같은데 운전은 BMW가 재밌거든. 왜 재밌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가볍고 저중심에 무게 배분이 좋고 서스펜션의 특성을 이렇게 날카롭게 해놓으니까 운전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차, 좋은 소재, 좋은 설계. 그렇다면 드라이빙 느낌은 어떨까요?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나오죠. 내일은 아우디 A6는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분들은 내일 아우디 A6의 하체를 오늘과 같이 도사장이 또 한번 확 벗겨버리는 하체 요리기를 보시게 될 겁니다. 내일 아우디 6를 기다리며 오늘 밤 굿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